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 재계나 일부 언론에서 가장 문제 제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용자의 범위를 이제 확대했는데 그 규정이 모호하다, 추상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른바 실질적 지배력설과 관련된 것인데요. 특히 노동관계법에서 법문이 일정 정도 추상성을 가지는 것, 다시 말해서 해석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부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리해고 요건이 있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되면 정리해고 요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뭔가를 둘러싸고 일종의 모호성이나 해석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용자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다른 법문에도 비슷하다. 꼭 이번에만 이렇게 모호하게 한 건 아니다. 더 나아가서 사용자를 어렵게 하려고 이렇게 모호하게 한 건 아닙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사용자인지도 몰랐는데 나한테 교섭에 의무가 있었네? 그 내가 이걸 의무를 안 했다고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네? 형사처벌까지 되네? 이렇게 형사처벌되면 난 외국으로 나갈 거야.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가장 중요한 거는 부지불식간에 사용자가 돼버렸네? 그래서 내가 교섭 의무가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교섭을 안 했다고 해가지고 부당노동행위 성립되는 건 아닙니다. 부당노동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부당노동행위를 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하거나 자신이 의무를 명확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을 때 비로소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때문에 일부에서 내가 사용자인지 아닌지도 몰라가지고 교섭을 안 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거는 지나친 기우다 말씀드리고요.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해서는 이미 대법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노위까지 많은 판례들이 축적되어 있는데요.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은 산업안전과 관련된 겁니다. 원청 사업장에서 원청이 제공하는 기자재를 가지고 원청 노동자들과 함께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 영역에서는 실질적 지배력이 존재하는 거죠. 사용자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야, 노조법의 사용자성 범위가 확대됐다. 그럼 내가 원청 사장님인데 우리 회사 밑에 1차 협력업체도 있고 2차 협력업체도 있고 3차 협력업체까지 있는데 내가 이분들의 근로조건까지 다 책임져야 되고 여기서 노조가 만들어지면 내가 다 교섭을 해야 되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십니다.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일반적으로 임금과 복지, 노동시간 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사용자와 단체 교섭상의 사용자는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 교섭 의제에 한해서 사용자성을 주는 겁니다. 일의 순서로 보자면 하청 노조가 원청 노조에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체 교섭을 하려면 단체 교섭 의제를 5가지 정했어요. 첫 번째 임금, 두 번째 복지, 세 번째 산업안전, 네 번째 성과급 분배, 다섯 번째 노동조합 활동 보장 이런 5가지 요구를 가지고 원청사에다 교섭 요구를 했다 칩시다. 그럼 첫 번째 노동위원회에서 이 중에 어떤 것이 원청 사장님이 하청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지를 먼저 밝힙니다. 그 중에서 임금은 직접 주는 건 아니잖아. 빠지죠. 노동조합 활동? 하청 노사관계 또 있는데 그것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산업안전? 원청 사업장 내에서 원청이 주는 기자재를 가지고 원청 노동자 같이 일을 한다? 이건 지배력이 있네. 성과급? 조선소 같은 경우에 연말에 성과급을 배분하지 않습니까? 조선소 배 하나 만드는데 하청 노동자 기여 없이 완제품이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이라도 성과가 나서 그거를 분배한다면 이 성과급에 한해서는 좀 같이 협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제부터 먼저 정한 다음에 그 의제에 한해서 교섭을 하는 것입니다. 1년 내내 우리가 1차, 2차, 3차 수백 개의 하청, 대기업 같은 경우에 협력업체들이 있는데 이들하고 계속 교섭만 하다가 우리는 언제 사업하고 언제 R&D하고 언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하겠냐라고 걱정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불편한 진실. 우리나라 전체 노조 조직률이 13%에 불과하고 그것도 대기업 공공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리의 불평등을 낳았고, 이 권리의 불평등이 소득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했죠. 노동자라면 자신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해서 노동 3권을 가진다고 헌법이 규정했는데, 사실상 이 3권을 모두 누리는 노동자가 13%에 불과하다. 그럼 나머지 말하자면 87%는 어디에 가 계신가? 이게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인데요. 3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5% 됩니다.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 됩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0.1%. 흔히 여론조사할 때도 3%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로에 수렴합니다. 그렇다 본다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 있는데, 뭐 노조가 있어야 교섭을 할 것 아닙니까?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하청끼리 힘을 합쳐가지고 요번에 성과급이라도 하청 노동자들의 몫을 좀 더 분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한테 이득이 되지 않겠나? 이게 합리적 선택 아닐까요? 1년 12달 교섭해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너무 큰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법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하게 돼 있고, 교섭창구 단일화 했을 때 또 걱정하는 건 이런 겁니다. 원청 노조가 있고 이제 하청 노조가 만들어졌다 칩시다. 제가 아까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1%대에 불과하다는 것, 이건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노란봉투법을 기하로 우리 하청 노조도 이제 원청한테 당당하게 교섭할 수 있는 노조를 만들자 해서 노조를 만들었어요. 노조 처음 설립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누군가 조력을 해준다면 노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어렵게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창구 단일화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럼 성과급 배분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러니까 원청도 성과급 배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원청에는 아까 말했듯이 대공장에는 노조 조직률이 높아요. 교섭 창구 단일화 하면은 하청 노조는 대표 교섭권을 가지지 못해요. 그럼 하청 노조를 만들어봤자 스스로 목소리를 못 낸다는 거는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이랬을 때는 교섭 단위를 분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오히려 창구 단일화 때문에 소수 노조가 목소리가 못 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 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봉투법은 그동안 불법 파업과 또 엄청난 손해배상과 감당할 수 없는 손해배상을 맞았을 때 또 극한 투쟁으로 갑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는 건데요. 그럼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 제게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노조가 먼저 불법 파업을 하니 우리도 손해를 봤으니 그에 합당한 뭔가 대응책으로서 손해배상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한 발 더 들어가서, 그럼 그들은 왜 불법 파업을 했을까를 살펴보게 되는데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80년 광주 학살과 함께 우리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비극은 2009년 쌍용차 공장에서 벌어졌던 국가 권력의 유혈 진압이었습니다. 테러 진압 부대가 자국민을 검거 작전에 투입됐는데, 이 갈등은 정리해고를 둘러싼 갈등이었거든요. 해고는 살인이다, 함께 살자, 이게 쌍용자동차들의 절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리해고라고 하는 노동조건의 가장 본질적인 이 문제가 교섭의 대상이 아니고 쟁의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요구하는 순간 이미 불법이 되어버렸어요. 정리해고는 요구해가지고 파업하면 불법이니까 내가 성실하게 임할 이유는 없지 않겠어요? 사용자가 선한 의지로 성실하게 교섭 나설 수는 있겠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굳이 법적으로 교섭할 의무가 아니라고 하면 교섭에 나가야 될 의무를 잘 찾지 못하겠고, 노조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투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불법이 성립돼 버리고, 이러한 불법의 근원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